삼성 반도체 통신이라고는 회사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D램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D램이라는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56K D램이 개발이 되었고 1메가 D램을 막 개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합류를 했죠. 자, 여러분, 1987년도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세상이 무섭나? 여러분, 87년도 대학원생도 있으니까 좀 연습이면 혹시 대학원생 중에 87년도 당시에 이 세상에 내가 있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저는 디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삼성 반도체 통신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따로 있었어요. 전자에서는 무엇을 만들었냐면 가전 쪽하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삼성 반도체 통신에서는 뭘 했냐면 이런 것들을 반도체 회사는 반도체를 만들고 통신 회사는 전화기. 휴대폰이 아니에요. 휴대폰 없던 시절이에요. 그 전화기와 반도체를 만들던 회사인데 나중에 이게 다 합해져서 지금은 그 가전 부문, 반도체 부문, 통신 부문 이런 식으로 휴대폰을 쭉 하고 나누어져 있죠. 그 당시에 제가 입사를 했을 때 D램의 모습하고 지금 D램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옛날이니까 그죠? 그때 D램이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바뀌어 왔을까 그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오늘 1시간 반 정도 하고 토론을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토론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한번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한번 진행을 할 텐데 제가 그때 과제로 미리 얘기를 보낸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제 1이 있습니다. D램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서 데이터 저장이 안정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라고 했는데 사실 토론할 거리가 아니고 내가 강연 중에 이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초점을 맞추고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들어보시면 되는데 들으면서 혹은 재미있는 생각이 나면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토론을 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어떤가 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일단 그걸 배워야지 그 다음 대답을 할 수 있죠. 데이터 저장하는 방식도 모르는데 저장이 안정적이 되고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하는 방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D램 미세화를 위해 구조와 물질의 변화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D램이 미세화됐다 이 말입니다. 이건 D램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 모든 반도체는 미세화되고 있습니다. 미세화되어 있고 되고 있고 앞으로도 미세화될 거예요. 작게 만듭니다. 작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구조와 물질의 변화를 보겠어요. 작게 만든다고 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그대로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네. 작게 만들면 그대로 작게 만들면 문제에 부딪혀. 그래서 바뀝니다. 구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물질도 바뀝니다.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고 물질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주제 3이 있죠. 미세와 공정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여러분, 작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끝까지 왔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작습니다. 먼저 대열 몇개 하면 끝날 정도의 수준으로 작아졌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작아지기 힘들지 않나 하는 의문을 수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까? 여러분, 듣다가 보면 이런 문제로 이렇게 해서 바뀌는구나 하는 걸 인식할 수 또 이제 주제 4가 이제 정말 핫한 주제죠. 그렇죠? 인공지능에서 D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HBM이라는 거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반도체 중에 있으니까 다 아시죠? 그 HBM이 D램입니다. D램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만든 것 뿐이에요.
D램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이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앞으로 필요하냐. 사실은 이게 가장 뭐랄까 핫하다고 할까, 지금 현재 필요한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를 아우르는 이제 그런 주제를 제가 통째적으로 적었는데, 뭐 이것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희 의문적인 얘기도 해보고 의견도 내놓고 하려면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죠? 잘 들어야지 내가 맥락을 파악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 1시간 반이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킥기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D램이라는 것을 만들면, 제가 옛날에 그 당시에 1987년입니다. 87년도에 제가 반도체 공정을 실험실에 들어가면 공정이 잘 되었나 잘 안 되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기 현미경으로 봅니다. 현미경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광학 현미경을 올려놓고 비율을 높여가면서 보면 패턴들이 좀 보입니다. 이렇게 패턴들이 보이고, 그 패턴 사이즈가 그 당시에 1000분의 1mm, 1 마이크론, 1000분의 1mm 정도 사이즈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사무실에서 보는 그림하고 실제로 보는 그 패턴하고 비교도 해보고 그렇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87년, 80년대.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패턴이 작아지더니 현미경으로 안 보입니다. 정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시광선의 파장이 얼마입니까? 나노미터가요. 대략 그 부분이 가시광선. 우리는 노란빛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 대충 몇 나노미터입니까? 풀어서 말을 안 하는 것을 내가 알려줄게. 대충 400에서 700나노. 400나노면 약간 보라색 쪽이고 700나노면 약간 빨간색 쪽입니다. 빨간색으로 볼수록 파장이 길죠. 자, 400나노의 빛이 파장이 짧습니다. 그거는 그 짧으면 빛은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가시광선으로 보는 현미경의 한계는 400나노미터라고 봐야 될 텐데, 이 지금 보이는 거, 이 노발자는 꺼야 되지 않나요? 이 화면을 꺼야지 이제 그 사람은 상단 쪽에 그 등불을 한번 꺼보세요. 이 화면에 보이는데,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광학현미경 사진으로 못 보고.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제가 D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D램 할 때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저장하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장하는 실제 실물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실물이고, 그 저장하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 눈치채도 있지만 여기 데이터가 저장이. 저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의 모양이 저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저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배울 텐데, D램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D램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원리,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 실물이 있는데 그 실물의 구조, 두 가지를. 자, 원리부터 배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7년에 D램을 처음 만났을 때 배운 원리를 지금 써먹는 거지. 그때 얘기나 지금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 1메가 D램에 부족하고, 지금 16기가 D램이 할 텐데 이 녀석의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원리를 배워야 되겠죠. 원리를 배운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구조가 왜 바뀌었는가 하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부터 배워버리면 앞에 거를 몰라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바뀌어온 히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이게 왜 작아지는 생긴 거예요, 사실. 작은데 작아지면서 구조가 자꾸 바뀝니다. 왜 작은 데서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바뀌어 왔으면 여기서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구조 그대로 될까? 이 구조도 또 바뀌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보면 어떤 생각이 번뜩 떠오를 수 있겠죠. 아, 이런 구조로 하면 되겠네? 하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야? 특허를 하나 쓰는 거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구조가 세상에 또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히스토리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원리부터 배워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세상에는 반도체가 D램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이 세상에 기술 문명을 이루었을 때 이 기술 문명의 최첨단이 뭘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인류가 이 기술 문명을 만들었는데 가장 끝단, 가장 최신의 기술이 뭘까? 그걸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첨단 기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87년도에 반도체 D램을 할 때 D램 분야에 일하는 것을 첨단 기술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뭘까요? 지금은 뭐가 첨단 기술일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인공지능 이런 게 첨단 기술 아닐까? 맞죠, 그죠? 인공지능이 지금 눈앞에서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역시 반도체가 필요해요. 결국은 반도체가 첨단 기술이에요. 그러면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는 무슨 반도체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 반도체가 뭐냐면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입니다. CPU가 아니고 GPU입니다. GPU인데 GPU 옆에 또 중요한 반도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HBM입니다. 여러분, GPU는 엔비디아가 만들지만 HBM은 하이닉스가 한국 반도체 회사가 삼성도 만들지만 HBM3E는 못 만들고 있죠. 그거 나중에 HBM4에서 또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HBM을 만드는 회사 마이크론도 만들고 삼성도 만들고 하이닉스도 만드는데 가장 최첨단 HBM3E를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회사는 하이닉스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HBM이 성능이 커지는 게 중요할까요? GPU 성능이 커지는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할 것 같잖아요. 둘 다 첨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개를 붙여놓고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할까요? GPU 성능을 100% 발휘하게 해주려면 HBM 성능이 더 좋아져요. 데이터를 빨리 줘야 되는데 빨리 못 주고 있다. GPU는 팽팽팽 돌아가는데 D램이 GPU의 데이터를 빨리 못 주고 있습니다. 빨리 주게 바꾼 것이 HBM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도 아직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HBM4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에 HBM4E가 또 기다리고 있죠. 계속 업그레이드 계속 해야 돼요. 자, 결국은 인공지능 발전의 키가 되는 기술은 뭐지? 이거를 해결해서 지금 현대에 딱 박혀있는 말하자면 메모리 월이라고 합니다. 메모리 때문에 여기 생깁니다. 이 벽을 깨려면 메모리 성능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첨단 기술을 인공지능을 더 발전시키는 키는 누가 갖고 있다? HBM이 갖고 있다. HBM은 뭐다? D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D램을 알아야죠. 아니, 그죠? D램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합니다. 기본 원리를 알면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D램에 관해서. 그 다음에 구조 알아야죠. 이 구조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가 하는 히스토리를 꿰고 있으면 앞으로의 변화 상황도 눈치챌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오늘 한번 해볼 건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시고 나가면 못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합니다. 뼈대는 알려줄 거예요. 뼈대를 여러분들 일단 가진 다음에 요즘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인터넷에 보면 좋은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네. 쏟아지는데 사실은 보면 틀린 정보도 있고 또 있어요. 그리고 체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주워 담아가지고 틀린 정보도 있고 체계도 없는 정보도 있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얘는 예소리하고 얘는 예소리하고 근데 이게 진짜 필요한 지식인가 이거 지금 쓰는 지식인가 이거 옛날에 쓰던 거 쓰는 지식인가 모르는 상태에서 마구 주워 담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체계를 만들려면 사실은 어떻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구멍이 나 있을 수도 있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 로스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내가 뼈대를 알려주면 그 뼈대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 나무가 있는데 나뭇가지 위에 나뭇잎이 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뭇잎을 테이프로 붙일 것이냐 아니면 뿌리부터 물을 흡수하고 햇볕을 받아서 나뭇잎이 나오게 할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인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얘기를 할 거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디램이지만 디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는 뭐가 있습니까? 보여줄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사실 반도체를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니까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지만 저장만 합니까? 이것을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도 하고 프로그램도 돌리죠. 프로그램만 돌리니까 영상을 뿌리기도 하고 소리를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고 데이터는 저장돼 있지만 그 데이터를 디코딩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든다든지 혹은 소리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영상 필요, CPU, GPU가 필요하다. 이게 CPU, 인텔 CPU인데 인텔 CPU는 가만히 보시면 사실 이거 트랜지스터가 제일 밑에 있어요. 제일 밑에 있고 그 위에 있는 건 전부 배선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위에 있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런 거 이거 보이죠? 두꺼하게 이렇게 보이죠? 이거 뭐냐면 이거 구리 카파 구리 선이에요. 구리 선. 선이니까 잘려가지고 지금 웨이퍼를 어떻게 하냐면 웨이퍼를 딱 자릅니다. 딱 잘라가지고 절단을 한 다음에 단면을 옆에서 보는 거예요. 수직 단면이에요. 그래서 아래 위를 보는 거죠. 단면을 이렇게 보면 여기 네모들 있죠. 이 네모가 사실은 뭐냐면 아래 위로 달리는 선입니다. 이거 같아요. 이거는 옆으로 달리는 선 보이죠? 다 선이에요. 전부 구리, 전부 구리선인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습니까? 작아지죠. 여기 밑에 너무 작죠. 그죠? 그리고 맨 바닥 여기 까만 게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실리콘. 여러분이 바로 반도체 실리콘이죠. 바닥이. 그러니까 웨이퍼를 내가 가지고 시작을 할 텐데 반도체 회사에서 시작을 할 텐데 그 웨이퍼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 올리면 만들어서 그래서 이 만드는 것이 반도체 공정이죠. 여러분들 아마 다 좀 배웠을 거예요. 뭐 포톤이, H니, 그죠? CVD니, ALD니, 뭐 CMP니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이거를 만드는 그런 다른 공정. 그런 공정들이 조합이 돼서 로봇들을 만드는데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너무 작으니까 잘 안 보여서 좀 확대를 했어요. 이 네모 딱 잡아가지고 키웠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제일 밑에 보세요. 여기 들어있어요. 모스 트랜지스터. 형태는 핀셋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스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관심 있으니까 그 수업 시간에 다 배우겠지만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구조로 만들어진 이 모스 트랜지스터가 형태가 또 바뀝니다. 이 녀석은 흰색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다음에 이제 GAA, 그죠? 게이트 올라가면 또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 디램 같은 경우에는 BCAT이라고 얘기해요. 베이드 셀 어레이 트랜지스터인데 파묻힌 그 형태가 다릅니다. 근데 그것도 모스 트랜지스터입니다. 또 우리가 이거 말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라지만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죠. 디램만 메모리입니까? 아니죠. 그 뭐예요? 플래시. 플래시 메모리도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디램도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디램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필요한 구성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캐패시터고 하나는 트랜지스터. 그래서 트랜지스터 캐패시터 둘이가 맞잡고 손을 잡고 그것이 한 비스 저장합니다. 이 녀석은 캐패시터가 없어요. 트랜지스터 혼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한 빛이 아닙니다. 최소 3빛을 저장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 있잖아요. 그죠? 그거 지금 시중에 나오는 거 대부분 3빛 저장. 한 셀이. 한 셀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거 전부 다 저장 공간인데 이게 전부 다 저장 공간인데 이 아파트 같이 보이죠? 맞아요. 여기 방 하나가 있어요. 여기도 방 하나가 있어요. 여기 가로줄 보이죠? 그죠? 가로줄이 보이는데 이 가로줄에 한 칸 한 칸이 전부 다 저장 공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 저장 공간 한 개마다 3빛을 저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층수를 적었는데 보니까 100층이 넘죠. 100층이 넘는 빌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우리가 저장하는 저장 용량으로 비교를 하면 D램은 플래시 메모리한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훨씬 더 좁은 공간에 그리고 싼 값에 만듭니다. 그러면 D램은 필요 없고 저기 플래시 메모리로 다 바꾸면 좋잖아요?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런데도 아직도 D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무슨 차이? 속도가 D램이 훨씬 빠릅니다. 네. 훨씬 빠르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100배가 아닙니다. 1000배 이상.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훨씬 빠른 D램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뭐를 합니까? 보조 기억 장치로 쓸 뿐이에요. 말은 메모리지만 사실은 쟤는 스토리지입니다. 저장 장치. 우리가 메모리라고 할 때 이 메모리는 뭐냐 하면은 CPU 옆에서 CPU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CPU는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 빠른 놈을 저 플래시 메모리는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는 그냥 저장용으로 쓰고 D램을 가까이 놓고 쓰는 거죠. CPU는 정말로 빠르기 때문에 사실 D램도 잘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D램보다 빠른 메모리가 있어요. 그 메모리는 SRAM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SRAM 본 적 없을 거예요. 1987년 그 당시에는 SRAM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 통계 자료 같은 걸 보니까 SRAM에가 좀 한 1%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안 보이지만 그 실제 실물 SRAM은 지상에서 거의 사라졌지만 SRAM이 어디 있냐 하면 지금은 CPU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CPU 안에 SRAM이 있어요. SRAM은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는가 하면 트랜지스터가 6개, 트랜지스터 6개가 한 빛을 저장.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트랜지스터 한 개 가지고 3빛을 저장하는데 트랜지스터 6개로 한 빛을 저장한대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자, D램은 트랜지스터 하나, 캐패시터 한 개입니다. 누가 더 싸겠어요? 그죠? SRAM 비쌉니다. 연소도 많이 차죠. 그런데도 SRAM을 쓴다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빠르기 때문에. 또 SRAM은 또 더 빠릅니다. 이 SRAM이 바로 사실은 CPU한테 데이터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퍼가 들어있는 거죠. SRAM이 있고 그 위에 다시 D램이 있고 그 위에 다시 플래시 메모리. 용량은 점점 커질 거고 빠르기는 이쪽으로 빠르고. 그러니까 내 옆에 되게 말 잡는 빠른 기술을 옆에 두는 거죠. 두고 계속 받아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얘는 저 옆에 또 내보다 느리지만 용량이 큰 조수를 두고 조수한테 또 계산을 하는 거죠. 받아서 내한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연산한다는 게 우리 머리하고 또 다릅니다. 컴퓨터는 우리 알잖아. 폰 노이만 주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머리에서 뭘 기억하고 연산하는 것은 구별이 잘 안 돼요. 이유는 어디가 저장되는 공간인지 어디가 연산하는 공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충 뭐 시각 기능은 뒤에 있고 뭐 청각 기능은 이쪽에 있고 무슨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전두엽에 있고 이런 거는 알지만 이 안에서 실제로 저장되는 공간과 생각하는 공간이 정확히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컴퓨터는 어떠냐? 정확하게 분리됩니다. CPU 그리고 D램 이렇게 혹은 CPU, S. 물론 지금 인공지능 하면서 뭐 메모리에서도 연산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 구조를 불가능한 연산하는 자리하고 메모리 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거냐 하면 D램이 우리가 목표니까 D램에 다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램입니다. 여러분께 이제 먼저 구조부터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맛보기로. 이 구조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저장 공간이니까 저장 공간 요 자리를 한번 더 확대를 합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확대가 되는지. 이렇게 확대됩니다. 잘 보이시죠? 자, 이게 전자기기용 사진 중에서 최고성능 템이라고. 템사진은 좀더 확대를 하는 거고 격적 원자 격자 무조건 일단 이 정도 크게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장 공간인 캐패시터하고 그 문을 열고 닫는 게이트 트랜지스터하고 두 개가 있는데
어디 있냐면 여기 요 밑에 있는 게 트랜지스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세 개 같은 거 보이죠? 깍깍이 다 하나로 보시고. 그리고 이 위에 요자는 다 경로입니다. 이 위에 이렇게 아래 위로 이제 비 오듯이 줄이 꺼져 있는데 저 줄 하나 하나가 전부 캐패시터. 빨대가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은 저희 실제로 기울어진 게 아니고 템 사진을 찍는데 시도가 살짝 틀렸어. 그런 바람에 그렇게 돼 있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는 게 약간 옆으로 그런 바람에 기울어있는 생각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면 요 짝대기 하나 하고 여기 밑에 트랜지스터 하나 하고 저기 한 세트, 저기 한 비슬트잖아요. 되게 많이 들어있죠.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반도체 칩 하나, 예를 들어서 16기가다. 그러면 몇 개 들어있을까요? 16기가면 1기가가 1기가면 칩의 구성이니까 10억 개네, 10억 개. 16기가면 160억 개. 하여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트랜지스터, 캐패시터가 직접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했죠. 원리와 구조를 이야기할 거라고. 오른쪽은 원리고 왼쪽은 구조입니다. 심플해요. 구성 요소는 딱 두 개입니다.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는 문의 역할을 하고 캐패시터는 데이터 창고의 역할을 합니다. 문 달린 창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창고 문을 열고 창고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거죠. 여기서 데이터는 전자 혹은 볼. 여러분,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뇌가 기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도체에서 데이터를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구별한다. 구별만 하면.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왼쪽에 있으면 0, 오른쪽에 있으면 1 이렇게 정하는 거죠. 또 흰색, 검은색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흰색은 0, 검은색은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빛을 저장하는 거죠. 전압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전압이 높으면 1, 낮으면 0. 비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으로 하기도 하고 밝기로 하기도 하고 이런 전기로 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밝기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반도체는 아니에요. CD죠, CD. 요즘 CD 별로 안 쓰지만 CD의 데이터 저장 방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CD에 코팅되어 있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면 내가 레이저를 쏴서 열을 가하면 그 페이스, 그 결정상이 바뀝니다. 결정상이 바뀌면서 뭐가 바뀌냐면 반사율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점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흰색, 검은색, 그죠? 그러면 반사율이 달라지니까 그걸로 구분하니까 그걸로 노래도 듣고 영화도 보고 일과 영만 기억합니다.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전, 위로, 구별. 물론 실제로 데이터는 캐패시터 안에 플러스 전화가 들어가든가 마이너스가 전화가 들어가든가 플러스 전화가 들어있는 놈이 나오면서 전위를 올리겠죠. 그죠? 그럼 전압 센징을 합니다. 전위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레퍼런스보다 높으면 1, 레퍼런스보다 낮으면 0 이렇게 나와요. 그게 D램의 전압 원리. 자, 다시 한번.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트랜지스터, 문을 열고 닫는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인데 데이터가 받기를 비트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받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지도 네이버 지도든지 뭐 티맵을 보든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뭐를 봐야 됩니까? 길을 봐야 됩니다. 그 길이 막힌 길인지 그죠? 뚫려 있는 길인지 길을 봐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고 전자입니다. 내가 전자예요. 내가 전자인데 이걸 지도처럼 길을 찾아가는. 길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죠.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무슨 도체. 무도체는 왔다 갔다 못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어디가 도체고 어디가 무도체인지 구별을 해야 되겠죠. 지금 빨갛게 줄 그어놓은 거 저거 전부 텅스텐입니다. 도체란 얘기야. 그래서 이 도체를 통해서 전자가 저기까지, 안에서 저기까지는 그냥 방해 없이 방해 없이 내가 전화를 걸어주면 방해 없이 여기까지 같은 전자를 해버리는 그것이 실물이고 실제 회로는 이거죠.
표를 보시면 비트라인이라고 적혀 있고 빨간 줄이 다가가 트랜지스터 딱 앞에서 섰습니다. 왜 섰습니까? 트랜지스터의 바로 그 게이트 문 앞에 나는 드디어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시면 도체와 반도체와 부도체가 있는데 그 회로에서는 선을 끄는 게 전부 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것만 빼고 요선 하나만 빼고 전부 도체입니다. 하얀 건 전부 부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잖아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근데 요게 만일 전류를 통할 수만 있다. 이렇게 해서 요것만 지나가면 이것도 더 도체니까 쭉 해서 여기까지 어디까지 갑니까? 캐패시티, 스토리지 모드까지. 그런데 이것이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위에 워드라인. 워드라인에 전압을 가하면 여기에 지나갈 수 있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반도체가 지금은 마치 부도체처럼 길을 안 열어줬는데 워드라인에 전압을 가하니까 반도체가 갑자기 도체처럼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라고 말합니다. 반도체는 전류를 절반만 흘린다고 반도체가 아닙니다. 반도체는 내 의지에 따라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반도체. 반도체 자체의 물성은 실제로 저항이 있는 도체예요. 저항이 있는 도체인데 이걸 PN 정선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약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안 흐르게 할 수도 있어요. 반도체 자체가 흐르고 안 흐르고가 아니고 그 PN 정선이 리버스가에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흐르지 않잖아. 그러면 워드라인에 전압을 가합니다. 잘 보세요. 워드라인에 전압을 가하면 워드라인의 전류가 흐를까요? 흐르지 않을까요? 이 회로를 그대로 보세요. 이 워드라인은 지금 이 부도체가 있어요. 내가 전압을 가한다는 건 이 전체를 같은 전압으로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압을 가했으면 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을 때 플러스 가하면 여기 장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도체가 가운데 막혀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내가 워드라인에 전압을 가했는데 워드라인에 전류가 흐른다면 얘는 죽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순전히 전압을 가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전화가 모이겠지 뭐. 플러스 전화가 모입니다. 그럼 플러스 전화가 모이면 여기 뭐가 생깁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겠죠. 일렉트릭 필드 플러스 전화가 만드는 일렉트릭 필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전자를 불러넣는 거죠. 마이너스는 플러스에 당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갈 길 모르는 전자들이 여기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전자예요. 여기가 가지고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들이 쫙 모일 거야. 갑자기 길이 생기죠. 그래서 건너가죠. 건너가면 여기서부터 도체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워드라인이 한다는 거죠. 이 워드라인 잘 볼까요? 실물을 보여줄게. 실물에 이 까만 쐐기가 있죠. 이 까만 쐐기가 바로 워드라인 문 열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요 길이 실리콘 반도체 길입니다. 여기가 못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려가지고 여기까지 지나가고 나면 이 다음은 도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캐패시티를 만나죠. 지금 다시 볼까요? 회로와 그죠? 회로는 원리고 왼쪽은 구조입니다. 그럼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죠? 보이죠? 회로에서 문이 열렸죠, 그죠? 여기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1대1로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이 구조에 가는 길이 아무리 복잡한 골목이 있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따라가면 사실은 이 구조가 옛날에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너무 심플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심플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졌죠? 눈치챘죠? 작게 만들다가 보니까 복잡해요. 그 모양을 그대로 두고 작게 만들면 이거는 동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모양을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봐요. 사실은 우리는 원리와 구조에 관한 얘기를 하겠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 얘기는 오늘은 별로 안 할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물질도 바뀝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희한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프늄 옥사이드, 알루미늄 옥사이드, 지르코늄 옥사이드. 이 물질들이 옛날에는 쓰지 않던 물질들인데 새롭게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을까? 전해스들이 특징이 있어요. 하이K 다이렉트. 그러니까 유전물이 높다. 여러분 캐패시터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인데 그 창고에 데이터를 전화를 많이 넣고 싶잖아. 그 말이냐면 캐패시턴스의 용량이 커야 한다. 캐패시턴 용량을 키워야 되는데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용량 높이는 방법이 뭘까요? 그 다이렉트의 크기를 두께를 줄이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죠. 캐패시터의 그 용량이 분모의 D가 있잖아요. 분모의 D가 누구의 A가 있어요. A는 면적, D는 뭐야? 두께. 구도체의 두께를 얇게 하는. 자, 얇게 하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얇아지니까 이게 드디어 구도체 역할을 턴넬링 그런 통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어느 정도 피지컬한 두께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께 같아도 더 많이 넣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공식을 기억을 들어보세요. 이게 E라고 적혀 있잖아요. 지금. 그죠? D분의 혹은 D분의 E 입실론 있고 A 이렇게 있잖아요. 그 입실론이 뭐예요? 유전. 그러니까 하이테크를 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아주 일반 물리 기초 지식이 여기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이케이를 넣고 만드는 이런 것들이 물질이 막 바뀌는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반도체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거 그래서 볼게요. 64K 처음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런 발표를 83년도에 64K를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받았어요. 84년도에는 이렇게 그리고 86년도에 1메가 디램을 그리고 88년도에 4메가 디램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92년, 92년, 94년 지금 보세요. 2년마다 계속 개발을 하는데 숫자를 가만히 보세요. 어떤 규칙이 보이지 않나요? 규칙이 있죠. 4배씩. 2년마다 4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의 법칙보다 더 빠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따라잡거든요. 우리는 따라잡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빨리 가요. 다른 친구들보다 우리는 늦게 시작했어요. 막 따라잡다가 언제 추월하냐 그러면 이때 추월. 92년, 94년 요 문제를 이때 추월. 그래서 1994년에 256 메가 디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 한국이.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2년 뒤에 1기가 개발. 무섭게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1년도에 4기가. 잠깐만 좀 이상하지 않나? 순서대로 96년이 아니고 98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너무 멈춰. 더 이상 개발 속도가 옛날처럼 빨라지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어떤지 합니다. 최근에 이제 보도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기사를 한번 보죠. 2018년 16기가 되었는데 어렵죠. 2001년 뒤에 16기가 나왔는데 2018년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2022년도에 아직도 16기가 되겠죠. 2023년도에도 아직도 16기가 되겠죠. 2023년 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비로소 현존되는 용량 잠시 이런 거는 4배도 아니야. 4배도 못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죠. 아니, 저렇게 기술 발전을 1996년도까지 빠르게 해오더니만 이제 지난 한 20년 동안 놀았니? 이런 경우를 분명히 안 놀았었죠. 그렇죠? 기술 발전의 용량 증가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용량이 되면 지금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 증가로 기술 발전을 표시하지 않고 이제는 잣대가 바뀝니다. 기술 발전을 멈춘 게 아니죠. 벡터 사이즈로 그래서 B19, B17, B18 이런 단어들은 또 최근에 들어서 B1X, B1Y, B1Z 왜 저렇게 썼어요? B1X는 12, 18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B1Z가 15점 됐어요. B1A, 13, 14, 12, B1B가 12점. 이 정도 느낌으로 현재 반도체 기술 수준은 D1B에 있습니다. D1B가 있고 D1C가 지금 개발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 삼성에서 다음에 만드는 HBM에는 D1C 쓰겠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요 언저리에 지금 우리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인데 이게 다다. 디램은 크기가 작아지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이 지금 생기고 종류가 있어요. DDR 디램이 원래 전통적인 디램입니다. 근데 이것이 옛날에 LPDDR 그리고 GDDR 또 HDDR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름이 다 다른데 이름이 다른 만큼 활용도도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DDR 이거는 그냥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는 DDR.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으면 거기에 뜯어보면 있을 거예요. 이게 기본 DDR이고 그 다음에 LPDDR은 뭘까요? LP가 뭐예요? 약간 이제 아시죠? 뭐죠? 로우 파워. 왜? 그러고 나니까 배터리 소모를 많이 하면 고전에 충전해서 나오는데 그게 당장 다 되어버리는 게 쓸모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해요. 로우 파워. 그래서 로우 파워 점점 고성능이 되어서 전력을 많이 소모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LPDDR 기술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합니다. 어쨌든 LPDDR 저거는 약간 더 비싸요. 그 DDR보다도 설계가 좀 특별하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제조하는 방법도 약간 좀 다릅니다. 뭐냐 이기냐면 LPDDR을 가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DDR은 켜서 전화는 전기는 끄는 기술이 들어가다. 이런 제조 기술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많이 있어요. 패키지 기술. 요즘 패키지 기술이 상당히 가까운 바뀌었죠.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 기술의 응용차가 바뀌고 있습니다. 잘 반도체 칩 자체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만드는 것을 잘 패키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패키지하는 중간에 죽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똘똘한 놈 4개를 한꺼번에 패키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패키지를 잘못하는 바람에 죽으면 4개를 통째로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큰 손실이죠. 그래서 반도체 수율보다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패키지 수율. 패키지 수율은 거의 99.99% 나와야 돼요. 100% 나와야 된다. 하나 죽으면 손실이 너무 크니까. 왜냐면 웨이프에 살았던 건데 와서 패키지에서 죽여버리고. 자, LPDDR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GDDR. 그래. 이거 어디 쓰는 거예요? 보다시피 그래픽 카드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게임하는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좋은 그래픽 카드를 뽑아놔야지 끊김없이 게임을 즐길 수가 있죠. 동영상이 막 끊어지면 몰입을 못 하잖아요. 팍 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데이터 처리가 좀 달라요. 그래픽 처리가. 잘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뭐가 있냐 하면은 GPU가 다음에 있습니다. GPU. 그 CPU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CPU하고 GPU 이름이 다른 것처럼 목표가 다릅니다. GPU는 좀 더 CPU는 좀 복잡한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프로그램 돌리는 것도 이제 CPU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GPU가 하는 건 뭐예요? 영상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픽셀 하나하나를 계산해 줘야 돼요. 픽셀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에 1초에 몇십 프레임이 넘어갈 때 조금만 이상해도 우리는 깨진 걸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느리면 안 돼요. 동시에 별로 복잡한 계산은 아니지만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해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코어가 여기 뭐 우리가 보통 CPU 코어가 요즘은 뭐 10개씩 막 10개 넘어가는 코어들이 나오지만 GDDR의 코어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하겠다는 거죠. 또
데이터도 빨리 계산할 수 있게 데이터도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지금 DRAM, DDR 같은 메인보드 이쪽에 꼽히고 CPU 이쪽에 있어요. 그 메인보드를 통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드 위에 올렸죠. 카드 위에 있죠. 이거 DRAM. 카드 위에 DRAM이 요렇게 돌아가면서 있어요. 왜 그럴까? 얘는 얘한테 주고, 얘는 얘한테 주고, 얘는 얘한테 주고. 요 옆에 DRAM하고 인터페이스가 다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줘. 이쪽도 줘. 이쪽도 줘. 빨리 받아. 그래서 12개를 깔아놓고 GDDR 이렇게 처리. 그게 그래픽용 DRAM입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인사입니다. 인공지능이 계산하는 방식. 바로 저런 식하고 그 유지. 이거 물체를 빨리 체크해서 엔비디아가 무슨 회사예요? GPU 만듭니다. 엔비디아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더 많이 동시에 받을 수 있게 구조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DHD. 인공지능용이 되죠. 저 밑에 있는 게 이게 GPU예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입니다. GPU고 여기 DRAM이 있어요. 이게 한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한 개거든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12개가 있잖아. 이거는 한 개가 아니고 여 안에 하나 안에 8층, 12층 이렇게 하나가 요. 하나가 12개, 12개가 몇 개 있구나. 수도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GPU는 그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강한 파워를 지닌 칩입니다. 저것이 이제 현재 인공지능을 리드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드웨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인공지능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하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전 세계 주가 총액 1위가 됐죠. 그죠? 옛날에는 그냥 게임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였어요. 지포스. 자, 이렇게 작아진다. 그런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CPU입니다. CPU. 트랜지스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코어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많은 트랜지스터가 있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죠. 핀셋이 작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작게 만들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면 물론 면적을 적게 취하려니까 훨씬 더 작게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뿐만 아니라 성능도 좋아집니다. 이 보시면 왼쪽으로 가면서 대기 사이가 작아지는 위에서 위에까지 쭉 내려오겠죠.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게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목숨 걸고 다들 작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작게 만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트랜지스터를 한 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수십억 개, 수백억 개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다가 보면 이를 가까이에 대해서 배선을 해야 될까요? 아까 보니 배선 되게 많았죠. 배선을 해서 그 데이터를 넣고 빼고 이게 신호를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부 전선천지가 됩니다. 문제는 이 전선과 전선 사이에 서로 간섭이 그게 길이 너무 복잡하고 길수록 신호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신호가 오고 가는 데 시간이 다 걸립니다. 데이터 처리는 계산 빨리 하는 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빠르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길게 멀리 가지 말고 이렇게 1층, 2층, 3층 쌓아서 아래 위로 가자. 그죠? 엘리베이터 만들자. 빌딩을 만들자. 그게 바로 TSV, 트루 비아. 이 기술이 지금 HBM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변화를 보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DRAM의 높이입니다. 이거는 GDDR, GPU 이렇게 보이고, LPDDR 여기 보이죠. 그래서 DRAM이 CPU로 가는 길은 이렇게 멀어요. 여기 이제 하드디스크, SSD, 여기는 하드디스크가 뽑히고 SSD도 뽑히고. 자, DRAM입니다. DRAM이 DDR2, 3, 4, 5, 지금은 5G까지 왔습니다. 속을 한번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물을 뜯어서 껍질을 벗기면 안에 칩이 그런 다이가 보입니다. 여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겠어요? 웨이퍼에서 왔겠죠. 그래서 자,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내가 무슨 공정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까 봤던 구조물을 다 올리면 이런 최종 칩이 되는 거죠. 패키지를 하면 이제 이것이 결과적으로 되는 거죠. 자, 이렘의 최초의 첫 특허입니다. 그런데 언제쯤 날짜가 1967년. 상당히 오래됐죠.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조금 트랜지스터를 좀 낯선 모양으로 그려놨는데 요저 점선을 한번 보세요. 점선. 요거 점선. 요 점선 하나 한쪽에 들어있는 게 바로 D램셀 한 개입니다. D램셀 한 개, 즉 반빗을 저장하는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입니다. 요 캐패시터 보이죠? 요거는 요게 트랜지스터예요. 괜찮 이렇게 그렸네.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그때 쓰던 말을 지금도 그대로 씁니다. 잘 보세요.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라고 표시했고 여기에 워드라인과 파란색으로 박스를 쳤죠. 워드라인 그리고 여기 비트라인 있습니다. 잘 보시면 워드라인과 비트라인은 직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매트릭스처럼 생각해서 행과 해를 정해주면 어드레스를 랜덤하게 액세스할 수 있죠. 랜덤 액세스 메모리. 그래서 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실제 이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다. 아까 봤죠? 넘어갔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 대한 것을 충분히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첫 번째 목표는 끝났어요. 첫 번째 목표는 원리와 구조를 대강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다 파악이 됐어요. 남은 일은 뭘까요? 왜 저런 구조가 있는지 라는 질문.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지? 라는 질문. 어쨌든 이걸 자꾸 들어가 보면 이제 자꾸 보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아주 익숙하게 보이죠.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마디 더 하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반도체라고 얘기하죠.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반도체? 실리콘을 반도체라고 얘기해요. 실리콘 웨이퍼 만드는 회사를 반도체 회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반도체 회사 그러면 어떤 회사를 생각합니까?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회사 생각합니다. 혹은 조금 더 확장하면 반도체 장비 회사, 그렇죠? 어플라이드 원리, 램, 펜, 뭐 이런 회사. 아니면 좀 더, 반도체 소재 회사. 소재 회사는 일본에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뭐 그런 소재 회사. 이렇게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반도체를 다루는 게 아니고, 도체 아니면 부도체를 잘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어디가 도체고, 어디가 반도체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 내가 확실히 표시를 해놨죠. 대부분 도체 아니면 부도체. 그렇죠? 보시면 도체 아니면 반도체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제일 밑에 있는 실리콘이 반도체. 그 중에서도 트랜지스터 바로 밑에 영역, 채널이 되었다가 끊어졌다가 붙었다. 바로 그 영역, 트랜지스터에서 전류를 내가 통제를 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은 바로 그 길목을 지키는 바로 그 위치의 반도체. 그게 진짜 반도체의 핵심입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이 모든 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전체를 반도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안속을 들어가 보면 반도체라는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연구소에서 고민하는 게 대부분 부도체 아니면 도체로 고민합니다. 얼마나 부도체를 부도체답게 만들 것인가, 얼마나 도체를 도체답게 만들 것인가. 그게 잘 돼야지 반도체 성능을 뽑아낼 수가 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해주고 다음 또 가겠습니다. 실제 반도체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에 게이트니까 실제 요 길목을 지키고 있는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길목을 얘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감상해 봅시다. 이렇게 간다. 그죠? 복습이 되죠, 그죠? 이제 설명이 필요 없죠? 딱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읽는다고 생각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전압으로 센싱. 전압으로 센싱을 어떻게 한다? 센싱을 하는 것이 바로 구별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선이 이렇게 꺼져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줄이 빨간 줄이 이쪽으로 빛나요. 요것도 빛나이죠. 빛나인 두 개 중에 한 개는 빨간색을 칠했고, 한 개는 색칠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색칠하지 않은 빛나인을 나는 빛나인 바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빛나인하고 빛나인 바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 비교할 거. 그래서 비교하는 장치가 있어요. 삼각형 있죠. 삼각형 이렇게 세워놨는데 딱 줄 두 개가 딱 있는 있어요. 하나는 빛나인이죠. 다른 건 거기도 빛나인 바죠. 이렇게 비교한다고. 자,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캐패시티의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빨간색이 흔들리겠죠. 뭐 이게 플러스면 위로 갈 것이고 저기가 마이너스면 아래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 안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안 움직여요. 즉, 얘는 기준이에요. 얘가 올라가면 얘하고 비교할 때 높을 때니까 1. 내려가면 얘하고 비교했을 때 낮을 테니까 0. 이렇게. 이건 그렇게 비교해서 1인지 0인지 판정하는 것이 비례의 센싱 원리. 자, 센싱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 데이터가 다른 게 셀이 하나만 있네요. 이게 수십억 개, 수백억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을 내가 지정해서 빼오는 거예요. 그 길이 길어요. 그러면 이 어떤 길이냐면 그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빈라인이 바로 길인데 실물의 빈라인 보겠습니다. 요 까만 줄 왼쪽으로 쭉 달리는 줄 보이죠? 이거 빈라인. 자, 이 빈라인을 타고 데이터를 뽑아낼 텐데 이 빈라인이 한 개가 아닙니다. 고연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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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빈라인 사이사이가 컴택이라고 해서 도체 기둥이 박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알고 있죠? 도체와 도체 사이에 부도체가 있고 전이차가 있습니다. 그럼 뭐야? 그렇죠? 그게 전화가 보이죠? 나는 캡패시터 만든 적이 없어요. 캡패시터는 내가 그 빨대를 세워가지고 그걸만 만들었어요. 근데 빈라인 주변은 전부 캡패시터예요. 나는 내가 만든 캡패시터의 캡패시턴스를 신호로 삼고 싶은데 그 신호를 방해하는 분들이 빈라인을 주고 따라가서 다 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파라스틱 캡이라고 해요. 기생 캡. 여기 내가 멋대로 그려놓은 캡패시터 그림 있죠. 이거 내 멋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 캐패시터가 주렁주렁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파라스틱 캡. 결국은 이놈이 뭘 신호를 방해하니까 이 시그널이 제대로 오지 못합니다. 그 정도냐면요. 내가 저장한 그 데이터가 10이라면 파라스틱 캡은 거의 10 가까이. 그러니까 신호가 10분의 1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호를 센싱을 정밀하게 해야 되고 정밀하게 센싱한 그 놈을 또 다시 증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센스 앰프 회로입니다. 센스 앰프, 센싱에서 증폭. 그 회로가 이거 보이죠? 저 회로를 가지고 우리는 셀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센싱하고 증폭해서 1인지 0인지 판정을 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비교를 해야 되니까 두 개가 같아야 돼요. 자, 보여줄게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이라고 합시다. 빨갛게 칠했습니다. 스토리, 캐패시티 스토리 노드에 플러스 저거가 가득 들어있어요. 1이 일단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 내가 센싱을 하죠. 그러면 빈라인과 빈라인 바를 비교해야 돼요. 결론은 뭐냐면 빈라인 바보다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얘 때문에. 자, 봅시다.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빈라인과 빈라인 바를 똑같이 만들어야죠. 처음부터 끝나 있으면 비교를 못할 테니까. 그래서 이 콜라이저 이름이 딱 그렇게 보이죠. 이 콜라이저를 편집을 치면 이 데이터를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전부 노란색으로. 그래서 빈라인과 빈라인과 같은 지문이 됩니다. 자, 이 상태가 스탠다드. 자, 이 상태를 보시면 여기 이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이게 줄이 X줄은 시간입니다. Y줄은 전압입니다. 전위를
그래서 보니까 이 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 줄. 요 줄이 뭐냐면 0과 VDD 사이 딱요 가운데에 줄이 하나 딱 끊어요. 요 줄이 하나가 아니라 두 줄이죠. 두 줄이 지금 겹쳤습니다. 누구야? 하나는 빈라인이고 하나는 빈라인 반입니다. 두 개가 똑같아요. 자, 그래 놓고 나서 한 놈이 누구였어? 빈라인. 빈라인 반은 안 움직일 테니까. 빈라인이 내가 센싱을 하는데 얘가 올라가면 1, 내려가면 0입니다. 플러스 전화가 있으면 올라갈 것이고 마이너스 전화가 있으면 내려갈 것입니다. 자, 그걸로 우리는 1과 0을 기억. 자, 볼까요? 자, 이 상태까지는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워드라인에 전압을 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워드라인에 전압을 가하면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갇혀있던 캐패시터에 갇혀있던 전압이 빠져나오는 거죠. 빅라인으로 빠져나오죠. 그럼 빅라인이 뭐야? 뭐가 나왔네? 그죠? 이 녀석이 나옵니다. 이쪽. 나옵니다. 나오면 이 빅라인 보세요. 연음하고 연음을 지금 현재는 2분의 1 VDD로 똑같아요. 근데 얘가 나오는 순간 얘는 상체가 씁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시그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면 위로 올라가죠. 잘 보세요. 밑에 조금밖에 어렵지만 올라가는 걸 보입니다. 갑자기 줄이 두 줄로 됐죠. 밑에는 그대로 있는데 한 녀석이 올라갑니다. 이 녀석을 센싱합니다. 이게 너무 약하니까 이 센싱을 잡은 다음에 증폭을 합니다. 자, 증폭하는 과정은 이쪽으로 가서 저는 이 트랜지스터가 켜지고 그럼 이 트랜지스터가 켜져서 인볼트가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또 이 트랜지스터가 켜져서 하이 VDD가 이쪽으로 가고 이게 주고받기 합니다. 주고받기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녀석은 점점 더 올라가고 델타 VBL 플러스 알파 더 올라가고 얘는 밑으로 내려가고 이쪽은 아래로 내려가고 이쪽은 위로 보세요. 점점 멀어지고 이렇게 증폭이 되면서 최대 한도로 멀어진 상태 이 상태까지 온 다음에 우리는 CS를 이용하죠. 그러면 다이오로 나옵니다. 데이터가 1이구나. 원리가 이런 원리예요. 별거 없죠. 별거 없죠. 그러니까 센싱에서 증폭해서 이와 영을 구분하는데 그 구분하는 그것은 캐패시터에 플러스 전압가 있느냐 마이너스 전압가 있느냐를 센싱하는 거죠. 전압 센싱. 자, 이렇게 센싱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센싱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실물이 있는 거죠. 이 실물을 내가 어떻게 잘 만들어야지 모일 수 있어. 튼튼하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을 썼는데 이 1이 인라인의 페러스케일 때문에 희미해지고 또 그리고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가 약하면 1 자체도 희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페러스틱 캡의 용량을 이겨야 돼요. 이 캐패시터 용량도 커야 돼요. 이게 요구 조건이에요. 그것을 내가 식으로 써놨는데 델타 VBL이 커지려면 델타 VBL이 뭡니까? 처음에 빈라인 바와 빈라인이 있었는데 처음에 똑같았는데 빈라인 바 위로 빈라인 살짝 올라갔잖아요. 그 처음에 올라갔죠. 이게 커야죠. 그래야지 얘가 튼튼하게 데이터를 이룰 수 있죠. 뭐 노이즈를 탄다든가 뒤집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이걸 키우려면 다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VBL을 키우려면 셀의 캐패시턴스가 증가해야 되고 인라인의 파라시티켜도 감소돼야 돼요. 맞겠죠? 지금 내가 한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라고 또 물어야 돼요. 그러면 뭐 저항이 작아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셀캡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면적도 커져야 될 건데 옆으로 넓어지면 안 되니까 위로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하게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또 있죠. 그러면 여기 빈라인 파라시스템을 어떻게 줄여야 될까? 빈라인과 빈라인 사이에는 부도체 이 녀석의 유전율은 좀 낮아야 돼요. 로우 K로. 그러니까 캐패시터에서는 하이 K를 써야 돼요. 빈라인과 빈라인 사이에 ILD, 인터레이어 다이엘렉트릭이라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도체는 로우 K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반되는 물질 특성을 우리는 요구하고 로우 K는 사실은 상당히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로우 K 물질은 꽤 있어요. 꽤 많은데 이걸 반도체 공정에 적용하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이런 반도체 공정은 엄청나게 가혹한 조건입니다. 그렇죠? 이게 황산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라즈마 데미지도 받게 되고 CMP로 막 메케니컬 케미컬 막 갈기도 하고 첨도시 같은 데 막 집어넣기도 하고 엄청나게 가혹하다. 그 가혹한 환경에서 로우 K 다이엘ek트리 버텨야 됩니다. 얘가 못 버티면 옆에 빛나는 거 옆에 빛나게 붙어버리면 이거 다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서 로우 K 해야 되니까 이제 쉬운 과제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물질 개발, 머티리얼 소재 쪽 사람들은 또 이런 연구를 하고 있겠죠. 이런 요구 조건들이 다 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구조와 원리를 얘기했고 실제로 할 일은 뭐냐면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가 그죠? 트랜지스터, 캐패시터가 주요 요소인데 이 요소가 어떻게 현재의 구조로 바뀌어 왔는가?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시간을 한번 볼게요. 지금 내가 시간을 안 보고 계속 했는데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1시간 10분이 지났네.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이죠. 1시간 반을 하고 30분 동안 토론을 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쉬는 시간 없이 해야 되겠다. 그렇죠? 20분 동안에 할수 있거든요. 20분 동안에 키워드 이렇게 베스트만 모양을 한번 감상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 살짝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반도체 기량 공유의 첫 스텝입니다. 첫 스텝인데 첫 스텝에 뭐를 하는지 보세요. 셀 영역을 다른 것도 모양이 달라요. 셀 영역이 있습니다. 셀 영역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영역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건데 뭐를 할 거예요. 트랜지스터와 캐피시터를 만들 거예요. 만들 건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나는 트랜지스터를 각각을 한 개씩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IC가 뭐예요?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즉 직접 회로입니다. 뭐냐면은 트랜지스터가 무수히 많이 들어있다. 뭐에? 실리콘 공장 위에. 맞죠? 그 실리콘 다이 조그만 그 위에 수십억 개가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각각의 트랜지스터는 어떤 트랜지스터냐 하면 독립된 트랜지스터. 그렇죠? 나하고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요. 서로 통하면 안 돼. 여러분,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가 통해도 안 되고, 캐패시터와 캐패시터가 통해도 안 됩니다. 내가 문을 여는데 옆에 있는 게 불따라서 열면 안 된다. 그지? 내가 캐패시터에 데이터를 저장해 놨는데, 옆에 데이터를 보니까 얘는 플러스를 갖고 나는 마이너스를 갖고 있네. 야, 우리 좀 사이좋게 나누자. 하고 서로 나눠도 안 된다는 거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 좁은 공간에 집어넣으면서도 따로따로 놀아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아이솔레이션 공이 제일 먼저 시작.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집신벌레 같은 거 보이죠? 저 집신벌레가 뭐냐면 전부 실리콘. 실리콘 웨이퍼 위에 집신벌레만 남기고 나머지는 뭐야? 실리콘 다 파낸 거예요. 네. 다 파내는데 완전히 다 파내면 조각조각 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달라고 위에 파내면 섬처럼 이렇게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섬처럼 솟아오르게 만든 다음에 그 빈자리는 바다로 채워야죠. 뭐로 채웁니까? 부도체로 채워. 뭔 얘기인지 알겠죠? 반도체 섭을 만들고 거기에 부도체로 다 채워버리면 각각의 섬은 전부 아이솔레이션. 세상의 모든 반도체는 직접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이솔레이션 모양을 다룰 수 있어요. 이런 모양 알고 보면 네모 모양도 있고 뭐 이상한 모양도 있는데 전부 다 알고 보면 다 섬이에요. 섬. 이렇게 실리콘의 섬을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입체 구조를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 보이죠? 자세히 보시면 빨간 그죠? 빨간 기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뿌옇게 있는 것이 전부 부도체. 이걸 이상하게 좀 사나마디라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실리콘자를 액티브. 왜냐면 여기서 살아서 동작하는 것이죠. 여기는 아이솔레이션.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공정을 합니다. 포트를 해서 포트를 보고 기본 반도체 공정은 좀 배워서 알고 있죠. 네. 여기서 우리가 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식각을 실리콘 다 파내고 다 파내고 거기에
이게 기둥처럼 생겼으니까 그 안에 뭘 채워야 돼? 그 반도체, 구도체를 채워, 산화만 같이 채우고 나서 이건 다 갈아냅니다. CMP로 갈아내고 나머지 나가는 거죠. 요것이 첫 번째 스텝. 자, 이제 구획 정리했으니까 트랜지스터 만들어야겠죠. 그죠? 자, 트랜지스터 어떻게 만들까요? 자, 트랜지스터를 현재 구조되기 전에 어떻게 되었는지 쭉 옛날에는 플래너였어요. 자, 플래너에서 그 다음 공정, 그 다음으로 바뀐 것이 바로 알캐시라는 리셋, 파냈다는 뜻이죠. 왜 파냈을까요? 나는 저 녀석을 더 작게 만드는 거죠. 더 작게 만드는데 더 작게 만들면 죽습니다. 왜? 여러분 트랜지스터 공부한 친구는 알겠지만 협체널 이펙트라고 하죠. 요 길이가 작아지면 문 역할을 닫아도 닫히지 않습니다.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네. 문이 너무 약해요. 이 얇아져가지고 문이 약해서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유해서는 그렇다는 거고 협체널 이펙트는 뭐냐면 이 녀석은 게이트가 전압을 가해서 요 밑에 채널을 통제하는 거예요. 얘가 작아지면 통제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얘에서 이쪽으로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크게 만들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렇게 파는 거예요. 길을 이렇게 파니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생기죠. 딱 보면서 느낌이 있죠. 이게 알켓입니다. 알켓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자체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실리콘 표면입니다. 실리콘 표면인데 요 위에 트랜지스터가 있었는데 판에가 이거 걸치더니 이제는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위에 실리콘 표면 밑으로 들어간다. 파가 묻혔다. 그래서 베리드 캡, 비켓이라고 합니다. 현재 반도체 이름은 비켓 트랜지스터입니다. 아까 사진으로 다 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건 작게 만들다가 보니까 생긴 다 붙인 이유는 여기 겹치는 자리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리키지 커런트가 세요. 그래서 겹치지 않게 이렇게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게이트 뉴스 드레인 리키지라고 하는 걸 공부해 보면 될까요? 자, 그래서 비켓을 만들었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들어있는 디램은 아마 이런 모양입니다. 텍스트로 구조를 보면 여기 위에 도체가 있고 메탈, 용사이가 있고 여기 세미컨 식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봅시다. 자, 액티브가 있잖아요, 그죠? 액티브에 이거를 어떻게 만들까? 파냈다 그랬죠. 파냅니다. 보세요. 이 자리가 실리콘 파낸 자리예요. 이 실리콘을 여러 라인으로 이 라인으로 자릅니다. 파냈죠. 파낸 자리에가 실리콘이 들어나 있죠. 이 자리에다가 계동사를 기르고 텅스텐을 올리고 뭐가 됩니까? MOS 트랜지스터. 그 자리에 자식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튀어나온 도출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 마란장처럼 생겼다고 해서 세들 타입인데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이런 데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파란색은 텅스텐을 표시한 겁니다. 도체를 덮고 파묻어 줘 파묻고 이렇게 드디어 워드라인을 만든 거죠. 워드라인이 트랜지스터가 되는 곳은 쭉 라인으로 가는데 액티브를 만날 거예요. 액티브를 만나고 아이솔레이션 지나서 다시 액티브를 만나고 또 아이솔레이션 지나서 액티브를 만나고 만나는 곳곳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트랜지스터. 쭉 라인을 따라서 트랜지스터를 쫙 만들어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달립니다. 위에서 보는 사진이고 옆에서 잘라서 보면 이렇게 붙여놓고 자, 이제 캐패시터를 보겠습니다. 캐패시터는 재밌어요. 플래너에다가 스택으로 갔다가 실린더로 갔다가 필러. 현재는 필러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플래너였다니까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 밑에 이 자리가 캐패시터. 자, 실리콘 이 위에서 보고 일단 단면도를 보겠습니다. 단면도를 보면 캐패시터를 먼저 만듭니다. 자, 캐패시터는 뭐가 캐패시터라고 했죠? 도체와 도체 사이 부도체에서 캐패시터라고 했습니다. 실리콘 반도체잖아요. 실리콘을 하이 도핑하면 도체처럼 된다 그랬죠. 이 하이 도핑. 도체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도체를 만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폴리실리콘을 있는 하이 도핑 도체로. 어쨌든 도체와 노란색은 옥사이드 부도체입니다. 도체, 부도체, 부도체. 이렇게 캐패시터죠. 쉽지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다가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고 도체 브릿지 캐패시터고 연결만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비트라인이에요. 비트라인 이렇게 와서 딱 보면 대기 타면 문 열어주면 들어가서 저장. 심플하죠. 아까 여러분들이 DRAM의 저장 원리에 의하면서 비트라인 타고 와서 게이트를 지나서 캐패시티 저장된다는 걸 바로 그렇고, 근데 이거는 잠깐 하나도 그대로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행복했단 말이야. 이게 64K도 이렇게 만들고 6K도 이렇게 만들고 1메가 드림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 모양 그대로 줄였어요. 요 모양 그대로 줄였어요. 자, 줄이는 기술은 포토 H니까 포토 H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줄이래. 포토 H로 더 줄일 수 있어. 근데 더 줄이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저 캐패시터의 면적이 너무 줄어버려요. 그래서 저 용량으로는 센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용량이 너무 작으니까 센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못 줄이네? 더 이상 못 줄이나?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 대목에서 만일 여러분이 방법을 찾으면 그게 뭐야? 특허야.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하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그죠? 그거 맞아. 그 특허야. 근데 늦었어. 늦었죠. 이미 40년 전에 누군가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허는 누가 써냐면 문제를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창의적인 사람이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 쓰는 게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이 문제를 제일 먼저 만나면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요. 한 가지 더 있죠.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고민할 거 아니야. 문제를 만났는데도 뭐 누가 풀어주겠지. 그러면은 내게 안 되죠.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푸는 사람이 그 특허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늦었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소용없어요. 누군가가 다 풀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풀었는지 볼까요? 이렇게 풀었어요. 이게 넘어가고. 자, 이제 옛날 그레나 캐패시터와 그레나 캐패시터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나중에. 지금 TR 자리 캐패시터는 따로 있죠. 면적을 따로 먹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꿉니다. 캐패시터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니에요. 캐패시터 위에 올리면 돼요. 아니면 땅을 파든가. 사실은 그때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땅을 파서 트렌치 셀을 만들기도 하고 위로 올려서 쌓아 올렸으니까 스택 셀을 만들기도 했어요. 지금은 스택 셀 계열입니다. 트렌치 계열로는 다 안 했습니다. 스택 셀만 살아남았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1메가 D램에서 막힌 줄 알았는데 4메가 D램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돌아서서 아까 봤죠? 2년 뒤에 또 16메가 D램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줄이니까 또 안 돼. 근데 난 이미 이게 일종의 입체 구조잖아. 입체 구조 써먹었잖아. 내가 입체 구조 다음에 또 다른 4차원의 공간은 없단 말이야. 근데 더 줄여야 돼요. 자,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또 누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안타깝지만 늦었어요. 이미 누가 해버렸기. 잘 보세요. 우리가 캐패시터 용량에는 요 면적이 용량을 정합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쌓아 올렸기 때문에 요 높이도 포함되네요. 그렇죠? 이 높이 키우면 되겠네. 이 두껍게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16메가만 만들어서 두껍게 만들어서 측벽까지 다 캐패시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꾸 올리니까 자, 이 다음 공백이 문제 한번 보세요. 이 다음 공백이 비트라는 문제. 비트라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올라오니까 얘가 올라오죠. 너무 높아져서 이 구멍 뚫고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아주 깊은 구멍도 잘 뚫지만 이때는 잘 못 뚫어요. 어떡하지? 리스토트크가 나와요.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순서를 바꿉니다. 근데 이미 사실 순서 한번 바뀌었어요. 잘 보세요. 우리 캐패시터 먼저 만들었잖아. 근데 지금 캐패시터 나중에 만들어요.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캐패시터 나중에 만들었죠. 아까 브레나이 때문에 잘 기억나니까 캐패시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순서 바뀌었죠. 근데 이번에는 또 바꾼다는 거죠. 인라인을 만든 다음에 이거 캐패시터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 이거 마음껏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바뀝니다. 일단은 이렇게 겹쳤죠. 그죠? 겹친다. 그 다음 공격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면 두꺼워지니까 이 두꺼운 거 이렇게 끝판으로 쓰지 말고 안에 요 홈을 파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쪽도 전부 면적이죠.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큐브로 쓸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음매가 되는 그렇게 해서 구조가 바뀌었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구조에서 더 작아지고 더 높아진 것 뿐이에요. 필요한 뭘까요? 너무 작아졌어요. 빨대가 너무 작아져서 홈페이지가 아니고 가운데 날짜리 없었어요. 그래서 한쪽을 포기. 근데 필라. 한쪽을 포기하는 순간 필라가 되는 순간 우리는 더 높아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점점 힘들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이 위에 이제 길이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이 벌집 모양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면적을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빈라인도 만들고 워드라인도 만들었습니다. 빈라인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잘 보세요. 요 라인, 요거 다 라인이에요. 이렇게 달리는 라인이고, 그리고 이게 아까 봤던 워드라인이죠. 워드라인 이쪽으로 갑니다. 빈라인 이쪽으로 갑니다. 직교하죠. 그리고 빈라인과 빈라인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뚫려 있는 이것이 어디로 가는 캐피스트로 가는 길이. 캐피스트로 가는 길이고 이 길 밑에 이쪽에는 잘 안 보이지만 트랜지스터가 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다시 이제 빈라인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위에 이렇게 캐피스터 올려야 돼요. 비트라인입니다. 비트라인 있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죠. 어떻게 되느냐? 이건 잘린 자리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걸 보면 이제 더 좋겠죠. 요렇게 지나가서 이쪽으로 연결돼서 위로 올라가는 이쪽이 맞아요. 자, 이제 경사 쪽에서 한번 보면 요 녀석을 보세요. 요 녀석을 보면 이 위에 이제 이렇게 구멍 쭉 뚫었죠. 보도처럼 올린 다음에 아주 높게 올린 다음에 기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구멍에다가 이렇게 채워. 실제로 위에까지 다 채워서 내가 갈아낸 거예요. 그럼 요거면 표시한 거예요. 도체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타임라인 인터넷에 있었는데 도체 기둥을 세우고 나머지 이제 사람하고 다 날렸죠. 와, 이거 안 쓰러지나? 이거 안 쓰러지게 하려고 사실은 여기 덧대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거는 덧대요. 지지대 같은 거. 어쨌든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부도체를 갑니다. 보세요. 가운데 스토리지 노드 기둥이 있는데 양쪽에 동시에 요각질이 같은 거예요. 전부 다 그날 다시 도체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도체와 도체 사이에 부도체, 도체와 도체 사이에 부도체, 이 모양 양쪽 다 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린더 캡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가는 길을 보면 어떻게 되죠? 길을 그래서 빛난 이렇게 따라가서 이쪽으로 온 다음에 게이트 문기를 이쪽으로 통해서 여기를 따라서 쫙 올라가서 이렇게까지 오는 구조가 바로 현재의 실린더 캐패시터 구조가 또 필러 캐패시터도 가운데만 보게 같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린더 캐패시터를 이런 식으로 됐죠. 기둥을 세우고 구도체 올리고 다시 자 이거는 뭘까요? 아까 필러를 내가 표시한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이 까만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배시 구조라고 얘기하는 라이트 층 이게 하는 일이 뭘까요? 쓰러지는 걸 막는 거지. 아까 보니까 너무 비틀비틀하잖아요. 쓰러져서 옆에 있는 거고 이되면 나도 좀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를 펴놓고 나서 이제 똑같이 만드는데 자 안에는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바깥은 어떻게 날리고 여기다가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도체가 있죠. 이게 부도체입니다. 강한색 그러면 나서 도체가 여기 피피시트죠. 여기 피피시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현재의 필라 구조고 가는 길은 똑같아요. 보세요. 여기를 따라서 지나서 연결해서 이런 것이 현재의 도체 피피시트 필라 피피시트 구조가 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히스토리를 쭉 따라와 보면 눈치채겠지만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구조로는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구조에서 미래를 찾기 위해서 구조를 다시 갖고 있다. 우리가 플래너에서 스택으로, 스택에서 실린더로, 실린더에서 필라로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구조를 바꿔야 돼요. 이두 가지가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한 가지가 포엠 스퀘어, 또 한 가지가 3D 디자인. 포엠 스퀘어부터 볼까요? 그럼 포엠 스퀘어가 뭐냐고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파레토 스퀘어, 식센트 스퀘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 반드시 설명을 하려면 파레토 스퀘어였어요. F가 뭔데? F는 내 공정 구술로 패턴할 수 있는 최소 사이즈를 그냥 F라고 하자. 나는 크기를 내가 최소 패턴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F입니다. 이게 바예요. 라인을 깐 거예요. 그 라인을 내가 두 개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라인과 라인 사이에서 비율을 넣어야 되니까 여기도 F가 필요해요. 맞죠? 그럼 여기 F, 여기 F, 여기도 F. 그리고 여기 반 해가지고 여기 하나의 유닛이 여기 반복돼요. 똑같은 게. 이쪽은 요 액티브가 있는데 액티브 만드는데 F가 필요하고 그 사이에 또 F 비율을 넣어야 되니까 반만 더 나눠서 2F가 필요해요. 그래서 빨간 박스 하나가 셀 하나예요. 즉 파렌트 스퀘어는 저 파렌트 스퀘어가 한 빛을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이거 봐라. 나는 똑같은 F의 실력으로 액티브 여기 있으면 여기 안 보이네. 이것도 땡겨가지고 똑똑한 펜타에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컴퓨터에 그리죠. 이거 컴퓨터에 그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설계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랬었는데 그 이유를 설계가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붙일 수가 있잖아요. 붙인 것이 바로 직선 스퀘어. 잘 보세요. 공정 능력은 똑같아요. 패턴 크기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똑같잖아. 똑같은데 유닛 셀의 크기나 파레토 스퀘어에서 직선 스퀘어가 줄어들어요. 이거는 너무 감사하지. 내가 공정 능력이 더 작은 걸 패턴하는 게 아닌 똑같은 실력으로 패턴을 하는 거 한 빛을 저장하는 공간이 줄어들어요. 직선 스퀘어. 현재 우리 반도체가 직세트 스퀘어. 줄일 수 없을까? 줄일 수 없을까? 포인트 스퀘어는 안 될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포인트 스퀘어는 뭘까요? 지금 보세요. 여기 캐패시터 자리입니다. 여기 트랜지스터 자리예요. 옆으로 나눠 옆으로 있잖아. 옆으로 있으니까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래 위로 올리면 되나? 그죠? 그러면 포인트가 있잖아. 그래서 아래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림 보면 이게 아래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 트랜지스터고 위에 캐패시터. 옆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디어는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 그림 자체가 2011년도 그림이에요. 빈라인 있고, 워드라인 있고, 셀프 피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아래 위로 수직으로 서 있는 구조예요. 가는 길이 이렇게 올라가요. 옆으로 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아래 위로 그냥 가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버티칼 셀 어레이 트랜지스터입니다. 비캣이 아니고 이제는 버티칼 캣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4F 스퀘어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하네. 자, 이렇게 하는 아이디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논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논문이 2024년 작년 논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뭔가가 만들어지는 느낌이 생기고 있어요. 보시면 실제로 만든 실물도 보여요. 실물도 보이고 이런 논문들이 이건 2023년도 거. 최근에 한두 개 사이에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산은 못하고 있어요. 개발만 하고 있는 중이죠. 얼마나 진척이 있는지는 계속 이제 관심 있게 봐줘야 되겠죠. 포인트 스퀘어가 되면 어떤 변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은 채널로 쓰지 않아도 이미 실리콘을 벗어났잖아. 공중에 가서 그럼 꼭 실리콘 안 써도 되겠다 해서 이거죠. 산화물 트랜지스터. 그죠? 산화물 반도체. 이거저거 쓰는 그런 것들도 왜 나오기 시작해요. 삼성에서 발표한 작년에. 뭐 이런 식입니다. 또 있습니다. 위로 쌓아 올린 게 아니라 공중에다가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밑에 실리콘 올리지 말고 거기에다가 주변을 집어넣어버리자. 주상복합 만들자. 그래서 메모리 셀은 위에 올리고 밑에는 코어 트랜지스터 이런 구조들이 또 사진 있잖아요. 이런 논문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포엠 스퀘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포엠 스퀘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거조차를 바꾸는 문제 것들이 있고 밑에다가 트랜지스터 넣고 위에다가 새로 올리는 그런 얘기들이 아이디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겠어요? 전부 특허 누군가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쫓아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뭘까라고 생각하면 이제 내가 댓글을 쓰는 거죠. 자, 이제 3D 디램을 보겠습니다. 3D 디램은 이런 겁니다. 지금 계속 좁게 만들다 보니까 더 이상 좁아지기가 힘듭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건 아예 눕혀버리고. 그럼 이상하잖아. 눕히면 면적도 차지하는 거야. 눕힌 다음에 쌓아 올리겠다. 우리가 쌓아 올리는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프레시 메모리 200장, 300장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저기 GAA 만드는 그 기술에서도 한 4층, 5층씩 올립니다. 여기서는 100층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눕혔는데 면적이 한 50배 차지한다면 내가 100층 올리면 전체 면적으로는 2배 개선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별거 쉽지 않아요. 별거 쉽지 않은데 이것을 시도를 합니다. 특허가 이미 써져 있고 이 특허 베이스로 삼성에서 논문을 냅니다. 2023년이죠. 2년 전에 논문이 있대. 쌓아 올렸는데 그 쌓아 올린 공중에 떠 있는 층을 뭐로 만들겠다? 단결된 실리콘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슈퍼라티스예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중에 이 밑에 실리콘이고 위로 쌓아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요놈을 확대해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단결된 구조가 되죠. 근데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뭐야 이렇게 쌓아도 되고 뭐 이렇게 쌓아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하이닉스가 그 다음에 2024년이죠. 이거 2024년 논문입니다. 작년에 우리 3D DRAM으로 만들었어. 수율도 봤어. 이렇게 나. 와 미쳤다. 근데 이 수율을 가만히 보니까 좀 다릅니다. 이렇게 위층을 100층씩 올린 게 아니고 한 5개만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양산성은 없다고 봐야죠. 하지만 된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 기술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기술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이게 하이브리드 공정이에요. 이게 뭘까요? 주변 내로 공정과 셀 공정을 따로 한 다음에 그 따로 한 웨이퍼를 붙였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여러분들 다시 만납니다. HBM에서 다시 만납니다. 어쨌든 이런 기술들을 디램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거저 채널을 하는 것도 3D 디램에서 이야기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현재 있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반도체를 가지고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없을까? 바로 HBM이죠. 네. 이 HBM이 현재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요구되고 있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CPU가 있고 그래픽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픽카드는 GPU가 있겠죠. 아까 봤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그죠? 이 GPU하고 CPU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CPU하고 GPU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CPU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GPU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명령을 처리해서 줘요. 코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입니다. 얘는 코어가 몇 개일까요? 요 안에 있는 코어가 그 전체가 아니고 요 안에 한 네모가 보이죠. 코어가 훨씬 더 많죠.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얘는 GPU는 좌표 변환 픽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계산. 여러분 화면에 수백만 개의 픽셀이 동시에 뿌려집니다. 그죠? 1초에 몇 표를 몇 동영상 하면 얼마나 많이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매트릭스 계산은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행과 열을 곱하는데 순서 필요 없습니다. 동시에 다 계산도 상관없어요.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속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그 계산 자체는 어렵죠. 개수만. 그래서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병렬 처리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로 GPU인데 이 GPU가 뭐라고? 이 D는 뭐 행렬 쪽이죠. 곱하고 더하는 거 이게 바로 이 계산 방식이 인공지능 계산 방식. 자 이게 GPU가 어떻게 해서 인공지능이 등장했는가 하는 것을 등장하는 극적인 장면이 2012년에 나타납니다. 2012년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이미지는 120만 장의 이미지를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120만 장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고 이건 사람, 이건 동물, 동물 중에서 이거는 개, 이거는 고양이, 이거는 늑대, 이거는 뭐 코끼리, 이거는 기계, 이건 오토바이, 이거는 자동차, 이건 자전거, 이건 트럭 구분해야 하는 거죠. 사람은 하기 쉽죠. 근데 사람이 120만 장 하는 건 좀 어렵잖아. 그래서 컴퓨터한테 시켜보는 거예요. 컴퓨터 시키는데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프로그램을 도대체 어떻게 쳐야지 이걸 구분하지? 라고 해서 챌린지를 하는데 어떤 소프트웨어가 2012년에 월등한
성적으로 우승을 합니다. 알렉스 넷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 우승을 했는데 2등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와 미쳤다. 어떤 천재들이 이런 걸 만들었지 하고 딱 들어가 보니까 얘들이 CPU, 기존 CPU를 쓰지 않고 GPU를 써요. 승률이 10배 이상. 맞다. 그러면 되네. 눈치챈 거야, 사람들이. 저보다 눈치챘어요. 이때 개발 툴로 쿠다를 이용했는데 이 쿠다가 뭐냐면 엔비디아에서 만든 기술. 근데 이 쿠다는 엔비디아에서 인공지능용으로 만든 게 아니야. 1호부터 5년 전, 2006년인가? 그때쯤에 그냥 자기 그래픽 처리용으로 GPU에서 쿠다를 넣었는데 이거를 쟤들이 쓴 거지. 알렉스에서. 이제 온 세계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저거 인공지능이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엔비디아는 뭘 해야 될까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사업 기회네. 인공지능으로 방향을 틀자.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이 밑에 있는 조그만 아저씨가 누구예요? 젠슨 황. 엔비디아의 젠슨 황. 엔비디아는 옛날에는 그냥 조그만 회사였어요. 게임용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시총 1위잖아요. 무시무시한 거죠. 지난 10년 사이에 주가가 200배가 뛰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이런 거.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인공지능이 지금 핫한데 그것에 사용되는 GPU를 얘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표한 내용을 한번 슬쩍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미지 인식하고 단어 인식하고 소리 인식합니다. 이미지 인식하는 거 이제 쉽습니다. 아까 봤던 바로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갔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 문장 소리를 자기가 만들어내죠. 생성해냅니다. 생성하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인지, 추론, 계획 이런 걸 다 합니다.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죠. 가는 중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이제 드디어 이런 날이 되겠죠. 자율적 행동을 하게 되고 자율주행차나 로봇에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건데 그게 언제 올지 몰라요. 뜻밖의 빨리 올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도리어 파워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파워를 너무 많이 먹어요. 네. 그 파워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게 진짜 이게 지구 온난화로 이 책임이 인공지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진짜로. 자, 이거는 뭐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는 건데 교수님하고 초등학생 100명이 있습니다. 수학 경시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으라고 내줬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100명의 초등학생이 한 명의 교수님을 못 이기겠죠. 그런데 문제를 바꿉니다. 숫자를 하나 적어주고 칠판에다가 5를 적은 다음에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시험지는 각각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7도 있고 1도 있고 5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뭉치를 교수님한테 드리고 이 뭉치는 어떻게 해요? 한 장씩 다 나눠줍니다. 자, 시험을 칩시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먼저 풀까요? 보나 마나죠. 그죠? 초등학생들이 먼저 풉니다. 이게 비유예요. 인공지능의 GPU가 필요한 비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무엇이 이 오른쪽 애들의 계산을 빠르게 할까? 누구한테 달렸나? 누구한테 달렸어요? 시험지 나누고 주는 속도에 달렸습니다. 내가 한 장씩 나눠주는 동안에 첫 번째 발음에는 풀어버릴 거예요. 끝났어요. 그하고 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시험지 주세요.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빨리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디램. 디램이 빨리 줘야 돼요. 그 빨리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HBM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X축으로 이제 빨간 줄이 보이죠? 데이터가 많이 넘어오면 그만큼 Y축이 퍼포먼스입니다. 연산을 처리 더 많이 하는 뜻이에요. 데이터 많이 주면 더 많이 처리해요. 많이 파란색까지 가면 이제 연산 능력이 한계까지 온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냐면 빨간색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끌어올려야지. 이거 끌어올려야 돼, 끌어올려야죠. 그죠? 이쪽은 메모리 밴드위스를 올리는 방법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GPU가 일하고 있는 능력을 넓혀줘야 돼요.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GPU가 노고 이익을 줄여야 됩니다. 이거 끌어올려서. 이게 뭡니까?
메모리 밴드위스를 늘리는 거예요. CPU하고 GPU가 있는데 GPU에 데이터를 많이 줘야 됩니다. 자, CPU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DRAM이 이렇게 8집이 있는데 한 집이 그 IO가 8개가 있습니다. 8개 8빛을 준다는 얘기죠. 근데 8개 있는데 64빛을 주는 거죠. 근데 GPU는 다릅니다. GPU는 보시면 이게 꽤 많았잖아요. 그래서 12개의 칩이 있는데 한 빛이 또 8개거든요. 32빛을 줘요. 그러니까 크기가 다르다. 32빛이 주는데 12개가 주니까 383이 훨씬 더 많이 주죠. 이게 GPU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로도 만족 못하는 거예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주세요.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멀리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줄 동안에 전력을 소모가 많습니다. 가까이 놔두면 전력 소모가 진짜 적어요. 데이터가 오가는데 전력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가까이 붙이고 데이터도 동시에 많이 갈 수 있게 만들자. 대역폭도 늘리고 전송거리도 단축하고 TSV를 뚫어가지고 붙이고 바로 옆에 붙여놓자. 이게 바로 HBM. 이게 매수 얼마입니까? 1000, 아이오가 1024. 64가 선발자가 되고 선발자가 1024가 되고 2024가 뭐냐면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가 1024. GPU는 여기 12개가 384인데 요거 한 개가 1024입니다. 근데 이 한 개가 아니죠. 여기 또 있잖아. 여기 또 있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3개가 아니고 4개가 붙어 있고 조만간 1024가 아니고 2048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눈앞에 다 보이는 모습이에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가 눈에 다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HBM이 현재 얼마나 각광을 받고 있냐 하는 것을 얘기해 봤습니다. 이게 최초의 HBM인데 상식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최초의 HBM을 시작한 회사는 엔비디아가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이거 말고 HBM을 채용하겠다고 생각한 GPU 회사는 엔비디아가 아니고 AMD입니다. 그 AMD가 하이닉스하고 손잡고 처음으로 HBM을 만들었어요. 그 지금 AMD가 어디 간지 안 보이고 엔비디아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치? AMD가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AMD도 지금 현재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HBM을 또 요구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뭐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AMD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다. 지금은 엔비디아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지만 AMD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HBM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요걸 한번 보세요. 2025년 올해죠. 올해 HBM4입니다. HBM3는 보세요. 1024인데 HBM4는 뭐예요? 2배입니다. 2048입니다. 아직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데 실제로 샘플로는 존재합니다. 샘플 출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3월달에, 마이크론은 6월달에, 삼성은 7월달에. 그래서 조만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신문 보도되는 걸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면 조만간 컬이 된다. 그래서 양산 시작한다는 얘기가 곧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시대가 또 펼쳐지는 거죠. 그 다음 업그레이드 된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문제는 전력 문제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그 좁은 공간에 집어넣는다는 게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패키지 기술에서 다음 단계의 패키지 기술이 또 요구가 되는 게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본딩이 없는 기술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에 이미지 센서하고 그 밑에 그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 칩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하이브리드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 본딩, 그 하이브리드 본딩은 2개를 붙이는 거잖아요. 이 하이브리드 본딩은 12개를 붙이는 거야. 레벨이 다르죠. 저 중에 한 개가 나올 것도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상당히 앞으로 초점을 두게 될 겁니다. 두께를 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칩 안에 다 집어넣으면 칩 안에 12개를. 지금 기술로도 12개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기술로 12개 넣으니까 힘들어서 두께 표준을 조금 늘렸어요. 720 마이크로를 775 마이크로. 775 마이크로는 1mm도 안 됩니다. 1mm도 안 되는데 그 안에 12개 집어넣는 기술, 현재 기술인데 이제 더 넣고 싶은 거죠. 더 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GPU 칩 2개를 붙일 거예요. 한 개도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HBM이 붙어 있죠.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밑에 요 덩어리를 두 개 하고 하나 붙여서 하나를 만든다. 이 GP 이대로 두 개를 또 붙여서 하나를 또 만듭니다. 그럼 요 하나는 너무 슬라시 꼽히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것들이 운동량을 거죠. 우리 이런 것이 전 세계에 구축이 이미 많이 되어 있고 또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것이 구축이 되면 될수록 점점 인공지능의 시대는 우리 눈앞에 가까워질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 D램이 있다. D램 밴드위스가 아직도 밑에 있어. 이 하드웨어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얘를 끌어올려야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바틀로 이 병목 현상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 사이에 또 얘들은 놀잖아요. 도망갑니다. 그죠? 이게 이제 블랙웰 울트라, 블랙웰 뭐 울트라 슈퍼, 뭐 루빈, 루빈 울트라 이런 식으로 계속 도망갑니다. 이 성능도 놀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얘도 올라가야죠. 근데 이 갭을 어떻게 하죠? 이게 이제 메모리 월이라고 하는 얘기.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이제 기획으로 이제 반도체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비록 이 첨단 기술의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을 눈앞에 지금 보고 있어요. 물론 그 잣대는 바뀌었어요. 얘는 용량이었고 나중에는 크기였고 지금은 어플리케이션이죠. 그죠? 그러면서 기술들의 요건도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들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 반도체 쪽에는 부침이 항상 있었어요. 빠르게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상당히 어려운 시절도 있고 있었지만 이 방향 자체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향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아야 될 놀이터 장소는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새로운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이뤄야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내 자리에 있다면 내 책상에 있을 거예요. 내 자리. 그 자리를 그냥 가만히 있다고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어디로 어떤 분야에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면 기회가 지나갈 거예요. 그걸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분명히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으면 반드시 잡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보시면 저 옛날에는 퍼스널 컴퓨터에 디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시장 예상을 할 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러면은, 뭐 교체 수요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거 달려. 이렇게 예상했어요. 그러다가 휴대폰이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컴퓨터는 집집마다 한 개씩 있는데, 휴대폰은 모든 사람이 한 개씩 갖고 오죠. 심지어 2년만 쓰고 바꿔. 그죠? 그러면 여기 또 기력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수요를 이제 내가 휴대폰을 쓰는데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 쓰고 있어요. 뭘 쓰고 있냐면 메일 주고받죠. 그 메일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휴대폰 안에 없습니다. 그죠?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서버에 있어요. 서버에 데이터를 넣어놓고 쓰는 거죠. 그러면 서버가 투자되는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시장 예측을 할 때 어떻게 보냐면 서버가 얼마나 투자되는 계획이 있는가를 봅니다. 그러면 저기 디램이 많이 팔리겠네? 뭐 이런 거죠. 자, 이제는 단순한 서버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용으로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앞으로 계속 증가를 할 텐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수요 중에 하나가 디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램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가 디램 1위잖아. 하이닉스, 삼성, 그죠? 그러니까 삼성 지금 여러분 디램 만드는 회사가 3개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많았어요. 일본에도 꽤 많은 회사들이 디램을 만들었습니다. 다 사라졌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국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기회들이 당연히 있는 거죠. 디램뿐입니까? 플래시 메모리도 있잖아요. 그죠? 플래시 메모리도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죠. 일본의 키옥시아, 옛날에 도시오입니다. 키옥시아가 있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단순히 디램 플래시 메모리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만드는 그 주변의 기술들, 장비 회사라든지 소재 회사라든지 이런 생태계들이 우리나라가 점점 더 성장을 할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외국에 있던 장비 회사들이 점점 한국으로 옵니다.
아까도 제가 저기 오전에 랭 리서치 쪽에 대표이사를 만나고 왔는데 한국 쪽에다가 점점 사람들이 더 많이 뽑을 생각을 하고 있고 연구소, 연구 기능도 가져오려고 하죠. 제가 내일은 또 저기 울박, 저는 울박이라고 그래요. 저는 알박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회사입니다. 일본 장비 회사인데 장비 회사 연구소장을 만날 건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쪽의 연구소를 이제는 점점 더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단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놀아야 될 놀이터에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됩니까? 관심을 가지고 내 거로 만들기 위한 뭐랬지? 그걸 100% 채워오려고 하는 준비를 하면 되죠. 그러면 거기서는 왜냐면 사람은 부족합니다. 진짜 여기에 관심 가지고 정열을 가지고 일할 사람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해주면 바로 1대1 매치가 됩니다. 그런 기회가 여러분한테 놓여있다는 걸 생각하고 지금 여러 가지 과정들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됩니다. 저는 한양대 교수이긴 하지만 인하대학교는 전통적으로 공대가 강한 학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배출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좋은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하고 마칠 건데 지금 토론은 언제 하지? 혼자 다 떠들었네. 지금 몇 시죠? 6시 반이면 제가 혼자 2시간 다 써버렸네. 3분 동안 토론을 합시다. 질문을 하면서 짧은 시간. 그럼 저기 이제까지 수업하면서 토론을 좀 활성화해서 좀 했었어요. 내가 너무 규칙을 어기는구나. 양심이 좀 찔려서. 첫 수업이요? 네, 첫 수업인데 제가 완전히 그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바를 전혀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혼자 2시간 동안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토론은 이제 여러분끼리 하든가 스스로 제가 과제를 던져줬으니까 제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줬다가 그 생각할 거리를 좀 되씹었습니다. 되씹으면서 여기에 어떤 실마리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해준 그 이야기가 바로 키워드예요. 키워드니까 그것을 되씹으면서 생각을 한번 쌓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 같은 것들은 지금 제공이 안 되죠. 안 돼 있죠. 오늘 사진 찍는 친구도 있고 필기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으니까 잘 기억을 해보면서 이 키워드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사실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인터넷에 있어요.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전체적인 뼈대를 지금 여러분이 맞춰줘요. 그 뼈대에 붙이는 것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면 될 거다. 토론은 안 되고 마쳐야 되겠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